자, 우리 맥주 사전 시작해 보죠. C 하고 있고요. 칵테일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맥주 칵테일을 얘기하죠. 맥주 칵테일은 이를 악마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과 악마가 만든 순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즐겨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뉜다.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섞은 쉔디부터 위스키와 통카빈이 들어있는 다양한 창조물까지 최근 맥주 칵테일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바텐더들이 과즙과 호펜 가득한 맥주들을 가지고 열대과일 풍미를 내는 새로운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이다. 칵테일은 맥주 칵테일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죠. 라델러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맥주에 소다를 타는 거죠. 뭐 독일 맥주 순수령이 있는 독일에 가도 이런 뭐 라델러는 쉽게 볼 수 있고 또 독일 펍에 가도 라델러 메뉴가 있습니다. 디젤도 있죠. 베를린에 가면 디젤, 콜라랑 맥주랑 섞어 먹는 거, 곧 디젤이고요. 그리고 여기 쉔디, 맥주에 레모네이드를 섞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 한 2년 전에 한국에 적극적으로 들어왔다가 잘 안 먹혔죠. 너무 비쌌어요. 소비자 가격으로는. 어쨌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칵테일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맥주 칵테일이 좀 애매하긴 해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낮아서 확실한 킥이라는 게 없죠. 위스키나 럼이나 뭐 이렇게 알코올들이 좀 있고 향들이 좀 센 것들은 이렇게 딱 마셨을 때 킥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맥주 칵테일은 음료수 같기도 하고 알코올 도수는 낮고 주스 같기도 하고 해서 아주 크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콜드 브레이크. 양조 용어네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보조 한번. 끓임 단계 이후에 맥즙은 효모 투입을 위한 온도로 급격하게 냉각되어야 한다. 그쵸? 급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면 다양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오일이 서로 들러붙어 맥즙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서로 엉겨붙은 결과물을 콜드 브레이크라고 하며 이는 안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핫브레이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콜드 브레이크라고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들러붙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이제 핫브레이크가 보통 있죠. 뒤에 나올 것 같은데 핫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끓일 때 막 끓여지면 여러 가지 화학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핫브레이크의 결과물이 단백질이에요. 맥주의 단백질은 거품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너무 분자가 큰 단백질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맥주가 뿌얘지는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조자가 맥주를 뿌옇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뿌얘진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큰 분자 단백질은 적절히 좀 제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첫 번째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테인 레스트라고 해서 아예 당화 전에 먼저 만들죠. 그래서 45도 정도의 메쉬를 어느 정도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베타글루겐을 이제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백질을 다루는 이제 과정이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저는 뭐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끓임 단계죠. 끓여지면은 팔팔 끓여짐과 동시에 단백질이 뭉치기 시작하고 그 단백질이 뭉쳐진 것들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특히 이제 홉 같은 것들을 넣으면은 홉에 있는 그 폴리페놀 성분들이 또 이런 단백질과 붙어가지고 청진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다 끓인 다음에 이제 발효조로 이송 과정을 거치잖아요. 냉각을 거쳐서. 그럼 나중에 찌꺼기들을 보면 그런 단백질 찌꺼기들이 밑에 잔뜩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같이 모여서 가라앉는데 이제 그런 걸 핫브레이크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서처럼 이제 냉각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콜드 브레이크라고 또 해요. 또
발효조에서도 또 비슷한 과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발효조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숙성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콜드 크러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2도 정도로. 2, 3도 정도 떨어지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또 불순물이 뭉치면서 밑으로 또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런 또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양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콜드 브레이크가 맥집에 남아 있으면 칠 헤이즈. 네, 칠 헤이즈가 이제 가장 골 때리는 현상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맥주가 투명한데 냉장고에 들어오면 맥주가 뿌얘진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단백질이 남아 있었을 때 생긴 현상이고요. 이 칠 헤이지 같은 경우는 맥주 심사했을 때 특히 WBC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몇몇 스타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만약 맥집 냉각 속도가 느리면 맥집이 원하지 않는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끓임이 딱 끝나면 100도잖아요. 100도까지는 안 되죠. 보통 99도거든요. 실제 온도는. 거기서 이제 냉각을 거치는데 냉각기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홈브루잉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 냉각기를 통해서 발효도로 들어가는데 그 냉각기로 들어가는 맥집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70도 아무리 낮아도 되기 때문에 그때 외부 균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드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 네, 색이네요. 색 얘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그죠? 맥주가 우리 입술에 닿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맛을 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사실 시각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감각에서 맥주를 즐기는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 청각을 제외하고 네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미각하고 후각을 주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맥주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시각에서 먼저 옵니다. 색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브루어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디자인한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알 발음이 안 되네. 맥주는 많은 명암과 색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매우 밝은 볏짚색부터 완전한 암흑까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의 단일 스케일로 측정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수용된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로비본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RM, 뭐 EBC 이렇게 색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죠. 대부분의 맥주는 적황색으로 파란빛에서 가장 불투명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몰라도 되는 얘기 같습니다. 따라서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특별한 장비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파란빛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SRM이나 이 EBC에서 나오는 이 컬러 스케일이 사람의 눈으로 분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정확한 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광광도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미국과 유럽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색을 측정하지만 스케일은 다르게 쓴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SRM이라고 쓰고요. 스탠다드 레퍼런스 메소드 쓰고 요게 이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브레인 케미스트에서 제정되어서 가장 밝은 색을 2로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1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색을 40 플러스로 표시를 한다. 유럽에서는 EBC, 유로피안 브로리 컨벤션을 사용하는데 가장 어두운 색을 80으로 표시한다. 보통 한 1.8 정도 곱하면 되죠. SRM에서. 그럼 2배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곱하기 2에서 2 한다고 누가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컬러 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요즘은 SRM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 비어도슨트 과정에서도 이것을 색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교육을 하죠. 그런 트레이닝을 합니다. 색을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테이스팅 했었을 때 이 색을 우리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SRM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선수들의 이제 얘기고 뭐 트레이닝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SRM이 아니고 뭐죠? 뭐 볏짚색 이렇게 해서 스트로우 페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페일 골드, 딥 골드, 엠버, 딥 엠버, 뭐 브라운, 뭐 이렇게 마호가니, 뭐 딥 브라운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는 색을 SRM과 어떻게 짝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SRM2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거는 테이스팅의 영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RM2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페일 골드, 스트로우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대중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선수들이 또 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컬러를 숫자로 표시를 하면 굉장히 편리한 게 많아요. 특히 엊그저께 저희 평창 화이트 코로 갔을 때 재밌는 퀴즈를 내주셨는데 몰트를 3개를 주시더라고요. 필스너 몰트와 페일 몰트와 그리고 캐러멜 몰트 3개를 줘서 이제 맞춰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뭐 캐러멜 몰트를 걸러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수분의 정도나 뭐 씹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필스너 몰트와 페일 몰트를 구별하는 것은 먹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결국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필스너 몰트가 좀 더 밝아요. 살짝 밝습니다. SRM을 치면은 한 2 정도 밝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알고 밝은 빛에서 보면은 그래도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SRM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몰트를 주문할 때 필스너 몰트와 에일 몰트를 주문할 때는 뭘 보고 주문할까요? 네, 그걸 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필스너 몰트는 SRM이 2, 2.5. 그 다음에 페일 몰트는 페일 에일 몰트죠. SRM이 3에서 3.5. 그걸 보고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필스너 몰트가 좀 더 밝은 색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양조장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컬러를 숫자로 표시하면 우리가 이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맥주 색도 마찬가지고요. 맥주 색도 그냥 SRM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따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치환을 시키지 않더라도 바로 그 맥주 색깔이 바로 머리에 딱 들어오거든요. SRM 12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 그 맥주 색깔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물론 이제 교육을 받은 비어도슨트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에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 자, 컴피티션스 맥주 대회고요. 당신이 홈브루어든 노련한 프로브루어든 맥주 대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에게 양조 기술과 창조성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맥주 대회는 스타일에 엄격한 경향이 있어서 브루어의 의도를 아무리 잘 충족시킨 맥주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바로 아웃 오브 카테고리죠.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회는 그 대회의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그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심사를 합니다. 이제 맥주가 기본적으로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통과를 하면 그 맥주의 순위 혹은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평가는 그때 심사위원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사위원의 주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일단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스비어인데 SRM이 12야, 15야. 그러면은 요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아웃 오브 카테고리예요. 왜냐면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보고서는 그 맥주를 바로바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만 맥주 심사할 때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심사위원이 아니겠죠? 맥주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SRM, IBU 이런 것들은 갖고 있되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마다 심사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치 부분 한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치 부분 체크하고 혹시 가이드라인에서 이 부분은 꼭 봤으면 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체크를 해서 맥주 심사를 할 때 체크를 하죠. 그래서 맥주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맥주 스타일이나 이치나 그 다음에 숫자만 보고도 그 맥주가 어떤지를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심사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맥주 스타일에 따른 향, 풍미, 텍스처, SRM, ABC를 포기한 색깔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알코올 도수는 BJCP나 AHA, 아메리칸 홈브루 어소시에이션 같은 단체의 표준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해진다. 우리가 BJCP가 홈브루잉 그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근데 BJCP랑 이 아메리칸 홈브루 어소시에이션이랑 또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둘이 구분해 놓은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숫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갖고선 맥주 스타일 공부를 하는 걸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맥주 스타일 교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BJCP와 WBC의 아메리칸 IPA의 숫자들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스타일 중 몇몇은 이 책 어디에선가 설명하고 있다. 이 대회는 매우 공정하며 나이, 성별, 배경은 전혀 상관없다. 사실 많은 유명 브루어리들은 아직 여드름이 남아있던 10대 시절 창고에서 만든 맥주로 대상을 타며 기존의 베테랑 브루어리들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경력을 시작했다. 또한 맥주 대회는 훌륭한 만남의 장으로서 다른 브루어들을 만나고 의견과 팁을 주고받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 좋은 문화고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래프트 맥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맥주 대회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디셔닝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이쪽 양조 얘기죠. 발효를 마치고 남아있는 효모들이 마지막으로 활약할 기회로 발효 말미에 진행되는 중요한 단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 위해 약간의 당이 추가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1차 발효 때와 달리 날아가지 않고 맥주에 이용이 된다. 컨디셔닝은 병이나 캐스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부로는 캔에서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컨디셔닝은 우리가 보통 바틀드 컨디셔닝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병에서 추가적인 세컨드 퍼먼테이션을 또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바틀드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병에 맥주를 넣고 병에서 일어나는 자연탄산, 세컨드 퍼먼테이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된 맥즙을 넣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때 들어가는 맥주는 효모가 같이 들어가서 당을 첨가해주면 병 안에서 그 당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하고요. 뭐 캐스크, 그쵸? 캐스크 맥주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캔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통 병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벨기에 쪽에서 대부분 이 방법을 많이 써서 자연탄산을 많이 만들죠. 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과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뚜껑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브루잉을 했었을 때 보통 과탄이 나는 이유가 이 당을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벨기에 맥주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벨기에 맥주들은 바틀드 컨디셔닝을 거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도 이 바틀드 컨디셔닝을 거쳐서 자연탄산을 맥주에 만들죠. 홈브루잉에서는 뭐 맨날 하는 일이고요. 에이프릴 조이, 팬 메서니 조용한 노래로 마무리해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